교선을 위한 교육론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쭉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8주차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5월 초에 개강을 해서 바로 시험 보기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리뷰해 보기로 합시다. 슬라이드를 만들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지금까지 붙여놨던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아마도 여러분들 임용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 내용만 알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기출문제에 그래도 한 70%, 80% 정도는 아마 적중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푸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다루지 못한 이론들은 여러분들 교직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토대로 해갖고 여러분들 배우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교사가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수업, 생활지도, 여러 가지 평가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로 배웠던 많은 내용들 뭐 한 3학년, 4학년쯤은 아실 텐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교직을 쭉 한번 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2학년 지금 막 교직을 시작하거나 조금 한 3학년 1학기쯤 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사전에 미리 예습했다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를 위한 교육론, 이제 되돌아보기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최신의 교육 동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뭐 학교 교육 동향, 역량 중심 교육, 참여 중심 교육, 과정 중심 평가,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교사 리더십, 배움의 공동체, 주요 교육학 지식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직 과목 하면서 제가 노트했던 것들을 그냥 바로 이미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이미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교육이라는 게 뭐냐? 교수학습과 생활지도가 포함된 개념이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가 하나의 중립적인 활동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학습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이 포함된 내용들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교육학은 교육 철학, 교육 방법 및 공학, 심리, 사회, 행정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 교육 목표는 교육 철학, 또 방법은 근본은 교육 심리, 그다음에 사회 제도는 교육 사회, 교육 행정, 교육 지원은 교육 행정 이런 내용들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옆에 보시면 교육학의 교육학은 교육과 과정인데 2015 개정 교육강의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지원 사항 등이 제시가 되어 있다. 이게 아주 큰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교육의 동향을 개관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또한 최근에 학교 정책 혹은 학교 동향, 교육의 동향의 핵심적인 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참여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한다. 주로 구성주의 입장에 있는 PBL, 토익 토론, 플립러닝 이런 것들을 한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 왜냐하면 수행을 강조하니까 어떤 과정 위주의 어떤 성취 도달 위주의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핵심 역량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어떤 사고를 요하는 그런 통합 여러 가지의 그 역량들이 강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는 교과를 개별적으로 모든 교과를 각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상황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합 교과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게 코딩 교육이나 어떤 어플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가상현실이나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 방법의 효율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로에 있어서는 자유학계제나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어떤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동기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그래서 학업 성취를 강조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니 해도 이렇게 변한 추세에 있어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배움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역량중심 교육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해봤어요. 이런 실험들을 해봤어요. 핵심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교과를 위해서 한번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구상해봐라. 사실 여러분들 수업 지도안을 짜면 바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짜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수업 방식이나 평가를 적절하게 아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다. 이것이 이제 통합 역량 중심의 교육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핵심 역량은 다른 얘기를 하면 피터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폭넓은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핵심 역량과 관계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유형되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백워드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어떤 수행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과 방법을 강구한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 아주 부합된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잠재적 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교육 내용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최근의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 중심과 인간 중심으로 가면서 학문 중심을 굉장히 이렇게 지식의 핵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떤 여러 가지 실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학습해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부분이다. 최근의 경향이다. 또 잠재적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수업 시간에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교육 과정은 원래 배워야 되는데 공식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못 배우는 것들. 이것들이 다 아주 뭐랄까요? 임용 시험에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활동하게 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 가능 하면서 열대면서 PBL이나 이런 어떤 학습자 중심의 그런 수업을 통합 교과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던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최근 동향을 얘기하면서 이제 참여 중심, 과정 중심 평가,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렸었죠. 먼저는 참여 중심 수업이에요. 참여 중심 수업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참여 중심 수업은 뭐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토리하고 실험하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경험이나 스키마들을 재훈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랬을 때 피아제, 비코스키 두이의 입장을 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 하나의 학생주의 참여 중심 수업의 이론적인 기반이다. 그래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경험의 재구성, learning by doing with others or by self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이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업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 액션 러닝, 사례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 협력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방법이고 평가는 이러한 참여 중심 속에는 과정 수행 평가로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 중심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선생님들의 어떠한 그 역할이 전문성이 개발되고 역할은 멘토의 역할, 스코폴더 목회 역할, 튜터 역할, 퍼실테이터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서로 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 코칭, 장학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과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서 있지만 일단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 평가는 과정을 얼마큼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냥 의사결정을 다룬다 했었어요. 그래서 평가는 기준에 따라서 규준지향평가, 상대평가, 중거지향평가, 절대평가 이러한 평가 용어로 나눠질 수 있고 또 뭐 노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했느냐 또 얼마만큼 학업 성취에 진전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평가 나눠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요즘에 수행평가를 강조하는데 수행평가는 형성평가, 중거지향, 노력 성장평가와 많이 부합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는 거다.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전문가들의 판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측정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해낸 구인 타당도, 그 다음에 신뢰도는 재검사, 동형, 반분 신뢰도 하면서 요즘에 그 문항 내치 합치도인 크롬바 알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뢰도를 구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이거는 바로 그 수행평가의 여러 형태들이에요. 뭐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다음에 뭐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학습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토론법, 발표법, 관철법 이런 게 있고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평가 보고서, 포트폴리오, 동료평가 보고서 등 뭐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을 평가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 리더십이 중요한데 타인에게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자발적으로 학업 성취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이끄는 그 사람을 교사 리더로서의 교사라고 하는데 그들의 역할은 멘토, 멘토링, 촉진자, 지지자, 정보 공유자 등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교사 리더십은 교사의 전문성 활용, 공유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팀워크와 협업, 상호 코칭과 성찰을 이끌어서 수업 및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서 학업 성취도를 올리고 또한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어떻게 함께 성장하면서 학교가 개선되는 성과가 개선되는 쪽으로 이끄는 것을 교사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역할로서 자원 공유자부터 해서 데이터 코치까지 이르는 그런 교사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배움의 공동체예요. 교사들이 팀 활동을 통해 갖고 교직의 실천 문제 해결책을 참여하는 상호 간에 참여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성찰을 하고 그래서 질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자발적 참여, 열린 대화 공유, 협력적 네트워크, 성찰과 개선 이런 측면들을 특징으로 있는 게 배움의 공동체다. 배움의 공동체는 학습하는 조직으로 생계의 오원칙과 결부된다. 그래서 자기 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팀학습, 시스템 사고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교원 능력 개발이 있는데 현직 연수와 장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직 연수는 주로 뭐 개인 중심 연수, 학교 중심 연수, 기관 연수를 나눠지고 장학은 수업 컨설팅, 동료 장학, 자기 장학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현장 동향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것만큼 알고 계세요. 이것만이라도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임용시험에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이상을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런 교육학적 지식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교직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찾아보든지 도서관 가서 교육학 책들 혹은 여러분들 구글, 인터넷,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 거의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타인지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메타인지. 그 다음에 다중지능은 지난 학기에 나왔고요. 대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빅코시키 측면 나왔었고 뭐 거의 다 지금 여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를 이렇게 같이 영합됐다. 그리고 밑에서는 교사 리더십과 배우의 공동체 이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 뭐니 해도 핵심 역량 기반의 어떤 융합 수업, 소프트웨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지도와 함께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 중심 수업을 한다. 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배움의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의 이해를 했었어요. 교사는 누구냐?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국공립교사, 뭐 사립교사,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사립교사들도 국공립교사와 동일한 여러 가지 동일한 대우와 처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국공립에서 교육공무원 특정직에 속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관으로서 성직자관, 노동자관, 전문직관. 성직자관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성직자처럼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직관은 교직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전문직관은 교육의 전문직 지식과 스킬을 실행하는 그런 전문가다. 이로서의 교사관이 있었다.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장인으로서의 교사, 달인으로서의 교사, 명인으로서 혹은 명의로서 어떤 학생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또 치료해주는 이런 명의로서의 교사, 또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갖춰야 될 세 가지 교양, 인성과 전문성력을 나눠서 인성 부분은 일반 교양,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반 교양이 필요하고 전문성인 교과 교양과 교직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사역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간단히 얘기하면 기능론 쪽에서는 사회화와 선발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갈등론은 불평등을 지속화시키고 지배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러면서도 어떤 자각이 있는 그런 교사들은 옹호 리더십과 참된 어떤 리더십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자각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요. 상호자유주의는 어떤 맥락을 정확하게 의미를 패착하고 그것들에 성찰하면서 그 어떤 주어진 상황을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는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연구자로서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로서의 갖는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는 인간 교육자로서 갖는 권리, 다른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학문적 자유가 추구해야 된다, 전문성을 보장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서 종사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을 보장한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 보면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고 인간의 본연의 어떤 존엄성을 보존할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사의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 전문적인 책임, 고객 지향적인 책임, 그다음에 도덕적인 책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은 학사 운영, 행정 구정, 사무관리 같은 그런 책임을 담당한다. 점적 책임은 연구, 연수, 수업, 평가, 생활, 보다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전문직으로서의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지향적인 책임이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교과를 선택할 때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와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교육의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덕적 책임은 개인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시민 윤리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직단체와 윤리와 교직. 왜 교사에게 실전적인 윤리가 요구되냐면, 행위 자체에는 도덕적 판단, 결정이나 교육 경험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윤리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직 윤리들, 법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업 정리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직 환경. 교직이라는 거와 교직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 특히 코로나 사태를 해갖고 교직의 지금 운영이나 방법들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학교 교육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방법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교직과 교직 환경을 이해하는 건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관료제, 전문가 조직, 유한결합체제도 교직이 직면하고 있는 교직 환경,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사회, 세계화, 고령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학교 조직의 특수성은 관료적 성격이 강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차별된 성격이 있다. 학생에게 사회와 문화적 적응을 위한 기관으로서 공개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 또 학생과 여러 가지 당사자들의 어떤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가 강조가 된다. 그럼에 비해 조직 성과 측정이 어렵다. 왜? 교육이라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관료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첫 번째는 고난의 위계인데 교감, 교사 등 책임과 고난의 위계로 설정되어 있다. 또 분업과 전문화가 있는데 초등중학교를 분리하거나 교과 담임을 분리하거나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는 교무부장을 두는 이런 측면적인 측면들이 있다. 또 교사들의 복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 수준의 규정과 규칙으로, 즉 학칙으로 규정된 것들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된다. 그다음에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의 적용에 따라서 다른 데 있어서 사적 감정이 배제가 된다.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인 임용을 하는 경력 지향성을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조직도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전문가들인 교사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하는 조직으로 전문가 조직을 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은 장기간의 훈련, 전문적인 지식, 자율성, 전문성 통제, 도덕적 실행, 봉사 등을 요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문가로서 들이 근무를 하는 그런 학교 조직은 전문가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이런 차원에서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은 관료적인 측면에서 운영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부서 간에 단단하게 연결되면서 어떤 규율과 통제가 아주 철저하게 있는 그런 단단히 결합된 결합체와 달리 교육 조직은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많이 안 미쳐요. 교무실과 행정실은 학교 교육 목표를 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교무실과 행정실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행정실에 무슨 일이 생겨도 교무실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걸 Y기 얘기했어요. 그게 위안거래처예요. 매와 Y는요, 이렇게 해서 학교 수업이나 결과 자체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결과에 있어서, 자격증의 형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수업 활동을 했겠고, 이러한, 성공적인 이수를 했겠다는 것들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의뢰화된 구조와 수업 활동을 분리한다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조직 특성 분류에서 데프트 특성 분류의 기준에서 얼마만큼 공식화되어 있느냐, 전문화되어 있느냐, 분란 계층, 직고나 전문직화, 인원 구성비 이런 6가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학교 조직이 관료적인 거냐, 전문가적인 특징이 강하냐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크놀로지도 맞아요. 펠로우가 일상적인 기술, 장인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비일상적인 기술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 관점이 강한 경우는 공식화 정도가 낮아. 그 다음에 전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아. 조직이 수평적이야.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적이야. 정말 전문직화가 강해. 비일상적인 기술에 장애기술이 활용되는 높아. 이럴수록 전문가적 관점이 강한 조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 반대는 관료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지식정보 사회예요. 지식정보 사회는 디지털 자료와 정보, 인터넷, 소설,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식과 정보를 탐색, 수집, 분석, 종합, 비판, 창조하여 하거나, 그다음에 사이버 공부를 통해서 연결, 소통, 참여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에베토플의 제3회물결에 나왔다. 3회물결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 다음에 토플러는 프로슈머를 얘기했는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한 개인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단지성 사회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그러면서 상품이나 지적자본이나 여러 가지 뭐 금융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식정보 사회를 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엠번방, 프라이버시가 침범되든지 아니면 또 이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엠번방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체적 권리가 뭔지 아시죠? 함부로 사이트에 뭐 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일탈, 정보 격차, 인터넷 중독, 디지털 감시 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지식정보 사회의 특징이다. 집단 지성은 내비가 얘기해왔고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왔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또 여러 가지 대화 토론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다. 그렇지만 집단지성에는 동조현상이라는 역기능을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단지성 공유형, 기여형, 공동창조형으로 구분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식정보사회에 초연결, 초지능 기술들이 연결된 사회로 보았다. 그래서 지능정보 기술과 교육이 연결되면 개별화와 차별화와 체험화와 로봇화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능정보 도입이 되면 도입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역량 중심이다.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참여 및 협력 수업, 그 다음에 뭐 과정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사회 융합 전공 혹은 융합 통합 교과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IT, BT, NT 이런 모든 기술들은 하나의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어떤 첨단화된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는 한 영역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그 새로운 기술들이나 하나의 상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 주행차는 아주 종합 세트죠. 모든 지식들이 통합된 종합 세트. 이런 류의 과학기술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계화와 고령화. 오늘날에는 세계화 시대죠. 어떤 국가 간 교류나 협력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상호성이 증대되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금융이나 여행이나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인터넷 통해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는 글로벌 체험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령사회예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7%는 고령화 사회, 14% 정도는 고령화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지금 우리는 고령 사회에 거의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실버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인적 장벽과 평생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또 평생 교육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번 해보신다면 크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결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직업 세계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 데이터 분석과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뉴 테크놀로지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우리 교육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래 사회와 결부되어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같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더더구나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 조금 더 심도 있게 교사 전문성 앞부분에서 교사가 전문가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교사 전문성 개념과 특성, 새로운 전문성주의의 특징,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대한 이런 측면들, 교사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사는 어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학급 경영이나 교직 실무에 대한 주어진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나 이치를 깨달았든지 또 새로운 원리나 방법을 강구해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의 문제나 교육의 현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명의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역할을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게 어떤 교사 전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전문성의 특성으로는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일반인이 갖지 않은 여러 가지 지식체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업무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에게 갖고 있다. 자율적인 실행과 통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특징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특징은 교사는 장기간의 전문적 지식 체계인 교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실행 지식 등에 정통한 사람이다.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교사는 동료와 전문가들에 의한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교사는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런 측면의 교사로서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셀프 진단 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예비교사지만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것들을 좀 더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전문성이에요. 이전에는 개인주의와 또 어떤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학교 운영 체제였다면 이제는 서로 상호 대화와 조언과 협업을 통해 갖고 끊임없이 교직의 어떤 문제를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성찰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이제 전문성으로 가게 됐다. 나 홀로 해서 다 같이로. 그 다음에
개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협업 기반의 어떤 전문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협동이나 팀이나 멘토링이나 어떤 권한 유임이나 또 어떤 성과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측면들의 전문가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집단적이고 협동적인 행위,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문적인 열정을 촉진하는 파트너십과 현장 연구, 네트워크 촉진자로서의 역할, 참교육자, 반성하는 실천가, 교육 비평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자 등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새로운 전문성주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전문성주의의 여러 가지 예로서 미국의 MB, PTS의 그런 강령들을 말씀드렸어요. What teachers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라는 그런 기준들을 설정하고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이제 이 새로운 전문성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측면들이 여기에 다 가미되어 있어요. 5대 핵심 강령이에요. 교사들은 학생과 그들의 학습에 헌신한다.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종통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고 모니터할 책임이 있다. 교사들은 그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 교사들은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살펴봤었습니다. 자,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따른 교사 전문성.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교사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디지털 지식정보 기반의 전문성으로 전환 필요하고 네트워크 협력 기반, 공유 및 성찰 기반 온라인 집단 지성을 추구해야 되고 테크놀로지 교수 학습 지식인 T팩을 활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 T팩은 뭐예요? 교수 지식과 내용 지식에 테크놀로지 지식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테크놀로지 도구, 하드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느냐, 또 그걸 통해서 또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 교사로서의 어떤 수업 실천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테크놀로지 교수 지식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기반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해서 여러 가지 교사 전문성이 이제 결부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디지털시대의 교사 역량으로서 단넷 핑크의 하이컨센과 하이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1세기의 사회에 살아가는 인재들은 지식정보 사회,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필요한 역량이 하이컨셉 및 하이컨셉이다. 터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컨셉은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인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을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능력으로 다니엘 핑크는 보았습니다. 하이터치란 뭐였냐?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과관계를 잘 다루고 또 즐거움을 잘 유도내면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추구하는 그런 능력을 하이터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컨센과 하이터치가 조화롭게 인재가 가져야 될 그런 조건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 등 6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번 이제 21세기 교사들도 이제는 디지털화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주 디자인을 잘하고 그 안에 스토리를 잘 먹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면서 또 이질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밌게 또 의미 있는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콘텐츠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이 컨셉, 하이 터치를 지닌 교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문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이전에 아까 전에 그 새로운 전문성주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교실안에 걔를 고립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다 책임지었지만 이제는 협력하면서 공동의 집단적 책임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학습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실행연구라고 공유적 탐구라고 함께 다 같이 학습에서 같이 성장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습 공동체 하면 우리 그 아까쯤에 얘기를 또 아까쯤에도 했었어요. 그 뭐죠? 그 생계가 얘기했던 5원칙의 자기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팀 학습, 시스템 사고 이런 5가지의 특징들이 결합된 것이 하나의 학습 조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학습 및 성장, 뭐 자기들 스스로 완성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갖고 어떤 그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팀 학습하고 계속해서 팀 전체, 조직 전체의 어떤 시너지 산출을 위해 끊임없는 어떤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나간다. 이것이 학습 조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 공동체는 수업 친구 또는 수업 멘토, 학급 협의회 및 교과 협의회, 그 다음에 수업 동아리 등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교원 능력 개발 활동은 연수와 장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학은 뭐 동료 장학, 자기 장학, 멘토링 장학 등으로 자기 전문성 신장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이제 교사를 위한 철학도 다룬 적이 있어요. 철학은 뭐냐? 어떤 목적과 가치를 탐구한 활동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해가고 지속적으로 목적이나 이상을 설정하고 또 수정 보완하는 그런 활동이다. 그 다음에 어떤 논리 개념이나 어떤 원리에 대한 애매성이나 모호성을 감소시키고 명료하게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분석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나 증거에 의해서 가고 교육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 철학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변적 기능,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가치를 재현하는 것.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게 사변적 기능이고, 경험적 기능은 전체로서 보면서 각각의 단위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될 때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그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종합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외재적 목적이 있었다, 내재적인 목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외재적 목적은 교육 실천이 목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외재적 목적은 좋은 직장이나 보수를 얻기 위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지원주의 얘기를 얘기했었어요. 학교 제도에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그런 지원주의 얘기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학교의 학생의 경험은 재구성된다.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이런 학습에 통해서 인간의 유기체는 어떤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의 목적으로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굉장히 탐구 활동을 얘기했어요. 문제 해결식의 사고를 통해서 탐구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해서 실용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적응해 나가는 측면들을 강조했고요. 교사는 또 하나는 뭐냐면 learning by doing with others, 행함으로써 배움, 프로젝트 학습,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피터스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받는 사람을 강조했는데 윤리학에서 교육이란 무엇이냐 해서 가치 있는 목적을 도덕적으로 온다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거에서는 규범적인 증거, 인지적인 증거, 과정적인 증거를 충족해야 돼서 규범적인 증거는 하나의 목적 그 자체예요. 목적. 그 다음에 인지적인 증거는 증거는 규범적 증거의 내용에서 어떻게 지적 안목이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과정적인 증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온당하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흥미와 관심을 촉구했느냐 이런 측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 학제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을 다양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에도 실천성이 된다 그랬어요. 지난 아까쯤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의 실천 과정에 스스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지만 교사로서 하나의 어떤 치료자이지만 하나의 바이러스나 오히려 오류를 범할 가능성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소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학생에게 한번 교수자가 잘못된 오류나 편견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제공한다면 온 사회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병을 더 키우는 또 이 코로나처럼 교육의 어떤 코로나를 전염시켜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실천에서 윤리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교육 철학을 여러 측면에서 학습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측면에 있어서 교사 중심으로 어떤 지식을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아주 적절한 방법이나 전략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객관주의적인 측면과 또 구성주의 측면, 학습자의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재구성해 나가는 이런 측면들을 강조했었는데 결국 보면 객관주의는 상당히 어떤 거야? 두이와 누굽니까? 두이하고 피터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구성주의에 가까운 그런 철학자들의 얘기가 있었다. 교육과정 유형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교육과와 학문 중심이 객관주의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교사가 학습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지향점을 갖는 수업을 설계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이제 아까 좀 금방 말씀드린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그다음에 학생 중심에는 경험 중심이나 인간 중심의 이런 교육과정, 교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구성하고 수업의 내용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진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의 철학을 교사는 어떤 교육관을 갖느냐, 또 어떻게 학생을 바라보느냐, 또 교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또 그런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어떻게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형식과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달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하나의 응용 사례로 제시했었습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용을 수업해야 되고 또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이다라는 것들이 교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서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평가의 관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발적 관점이다, 발달적 관점이나의 관점을 어떤 교육관을 갖느냐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선발적 교육관을 강조할 때는 상당히 규준제한 평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발달적 교육관을 가질 때는 하나의 절대평가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장 참조 평가나 노력 참조 평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관점에 보냐. 학생들의 노력 정도를 볼 거냐 아니면 점점점 발달하는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진전 정도가 되나갈 때라서 어느 정도 학생이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판을 봤을 때 피터스와 두의 관점에서는 바로 절대평가나 성장, 노력 참조평가가 상당히 부합되지 않나. 아마도 피터스하고 두이가 와서 지금 그 학생들 평가한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제가 중간고사 낸다면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겠어요? 존 두이나 피터스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평가의 유형들을 강조할 것 같냐? 좋은 문제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스스로 배움을 통해 의미 있는 성취를 갖도록 수업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 입장은 구성주의였다. 방법들은 이렇게 액션 러닝부터 해서 프로젝트 학습, 뭐 여러 가지, 뭐 하브루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기존의 교구뿐만 아니라 ICT 교구까지도 활용해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액션 러닝, 팀 기반 학습, 협동 학습, 상황 학습, 그다음에 플립 러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나슨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제시했었는데요.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서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경험하고 지식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조성된 학습 환경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조나슨은 학습 활동을 위한 설계 요인으로 문제, 프로젝트, 관련 사례, 정보 지원, 인지도구, 대화 협력 도구, 사회적 맥락적 지원을 제시를 했었고요. 학습자를 위한 교수 지원 활동으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제시했었다. 그래서 이런 표들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설계 모형으로 에디 모형이 있다. 분석과 설계와 개발과 실행과 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매체 선정 및 활용 모형으로 어시오 모형을 제시했어요.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교육 방법 미디어 교수 자료 선택, 미디어와 교수 자료 활용, 학습자 참여 요구, 평가와 수정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6가지의 어시오 모형을 제시했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상황에 따른 교수 방법, 이렇게 교습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각의 교수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 테크놀로지 관리. 21세기 디지털 환경에는 이제 디지털 정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런 학습 테크놀로지 효과는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도와준다. 뭐 표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경험의 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읽기부터 해서 직접 실행하는 것까지의 이런 단계를 봤을 때 있는 것에 대한 기억력을 보면 직접 수행해보는 거 learning by doing 하게 되면 90%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체험하고 직접 자기가 수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이제 단순하게 읽고 듣고 하는 그러한 수업보다는 훨씬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수업 매체 기능, 매개적 보조, 정보 전달, 학습 경험 구성, 그다음에 교수 이러한 것들의 매체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디어 발상과 자료 수집과 토론 학습과 가상 체험과 창작 활동과 자료 공유와 메모와 노트 등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교사들은 이러한 웹이나 앱 도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학습 활동이나 전달을 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티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지도의 필요성과 의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기 결석이나 학교 부정이나 폭력이나 정서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한 교사들의 지도 역량이 필요하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YTN에서 방영했던 30분짜리 링크를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봤는데 어때요? 되게 심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을 또 지도해야 되는 게 교사들의 숙명이잖아요. 그러려면 생활지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생활지도는 가이던스를 번역한 거다. 그래서 또 이 생활지도는 개인을 올바로 이해해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 영역에는 조사활동, 정보활동, 상담활동, 정치활동, 추수활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조사활동에는 각종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거다. 정보활동은 뭐 사회 경치 정리 여러 가지의 정보들,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사회적 격리를 돌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다 정보 활동이에요. 상담 활동은 개인의 어떤 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해 주는 활동. 정치 활동은 여러 가지 진학 지도나 취업 지도나 이렇게 교과 선택이나 학교 선택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진로에 안 맞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배치해 주는 활동. 추수 활동은 바로 이렇게 어, 이미 나는 이제 3학년 단위 끝났어. 이미 올라갔어. 이제 대학에 지나가니까 내 끝이야. 이러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주수 활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상담은 자기 성장을 돕는 활동이다. 내담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예방적으로 어떤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담 원리에서 신뢰와 수용과 존중과 공감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 성장, 자기 자각과 자기의 어떤 성장을 도모해주는 활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주의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지시적인 상담이다. 진술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나포를 형성하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서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의 성장을 스스로 도마도록 돕는 된다. 이게 인간주의 상담이고 행동주의 상담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상담자가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추정 원리를 활용하는데 행동추정에는 바람직한 행동 증강 방법으로 처벌 강화, 행동 형성, 프리백 원리, 미안합니다. 토큰 강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동추정 원리를 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상반 행동의 강화, 타임아웃 등을 활용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개발 역량, 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기술 태도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게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감이나 또 자기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이나 정체감을 형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거 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상황에서도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의 속도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적용이 가능하죠? 어때요? 어땠습니까? 자, 짧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는 현장 견학형, 현장 체험형, 대화형, 콜로키아형, 뭐 지역 연계형 이런 체험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를 위한 사약이에요. 아이고 올해 아주 길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사약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삶,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구조나 제도를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사회를 탐구해서 사회 문제와 어떤 정책을 고려해야 되는, 수단하는데 사회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회 속에는 실제가 있다.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성에서 이게 관계와 구조 속에서 그런 실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실제가 어떤 건지, 지금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어떤 행위 구조와 또 그것들을 규정하는, 통제하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회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뒤에서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의 행위, 또 이 행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이 관계는 사회가의 문화나 제도의 영향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보는 수 있는 어떤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사회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은 미시사회학, 거시사회학, 중범위 이론. 이게 너무 자세한 거, 너무 이렇게 폭넓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고 이게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회학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토대로 갖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이것이 중범위 이론이고 대부분 사회학은 중범위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의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분원 연구, 질적 연구, 비교 연구, 역사 연구가 있다. 사회적인 성격에는 교육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내용과 방식에 따라 운영이 된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격은 실제 사람 행동과 관계와 제도와 이념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그 사회학적인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게 사회학이다. 그래서 교육은 사회학적인 성격을 띈다. 그다음에 이론에 있어서 구조기능지, 어떤 사회 부분과 부분은 잘 질서 있게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기회 균등을 제공하고 업적주의를 강조해서 누구나 뭐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업적주의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사회이동이나 불평등은 지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얼마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잘 사는 그런 계층 안으로 속할 수 있다. 자기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게 구조기능주의예요. 자, 그다음에 뭐 구조기능 중에 그래서 드루갱의 사회화 또 파슨스는 사회적 선발을 좀 중요시 여겼고요. 그다음에 인적자본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인 및 국가의 인적 자원 투자하고 그거에 의해서 상당한 개인적 자원, 국가적 자원에 있어서 상당한 그 기능을 담당한다. 또 여러 가지 개인이나 국가의 어떤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것들이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술 기능주의는 전문 직업 요건이 기술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고 그 기술이 높아짐에 따라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요구 수준에 맞는 학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이나 기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등론이에요. 집단의 이해와 관계와 갈등과 변화를 강조하게 되고요. 주로 지배 집단의 문화를 혹은 경제적인 구조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주아 진트스의 경제적 재생산, 두 부류대의 문화적 재생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상징적 상호주의 구성원과 행위자 관점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상징들이 제공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회화되고 내면화 시켜가면서 자아가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성이나 질성 연구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교육사회학 이론에서 신교육사회학이야. 교육 과정 속에 어떻게 지식이 구성되고 또 재생산되는가 이런 측면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누구의 이데올로기는 또 집에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수업 방식이나 평가를
하니까 더 계층이 더 불평등화됐다라는 것들을 관심하게 되는 것들이 신교육 사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현상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적절한 사회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 문제는 굉장히 상대적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메인스트림을 보는 거예요. 메인스트림들이 문제를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고자 또 이렇게 낙인되는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도 탓이나 개인 탓이냐 여러분 어때요? 학생의 성적이 저하되는 것은 개인 탓입니까? 구조적인 탓입니까?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있는 게, 구조적인 탓이에요? 아니면은 개인 탓입니까? 개인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학업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져서 그 학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일탈행위는 뭐냐? 하나의 한 사회라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변해 가면서 그 과정에 도시 사회에 필요한 규범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익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걸 뒤떨어지게 될 경우 하나의 아노미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일탈행위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왜 학력은 상승할까요? 개인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또 하나는 기술 향상이 되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다 보니 학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뭐냐? 하나의 경제적인 구조 속에 지배기계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있는데 지배 집단일수록 고급 기술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본주의 정신을 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학력이 높은 또 우수한 집단에서 있는 교육들이 기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학력이 상승한다. 또 지위 경쟁 이론. 어떤 지위는 한정되어 있고 그 지위에 도달을 하니까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진입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그걸 얘기해서죠. 스카이 대학은 주요 보직이나 고위직이나 여러 가지 전문직의 스카이 대학의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뭐 그들의 어떤 연주를 타면 쉽게 신분 상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속에 들어가려니까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위 경쟁 이론입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여러분 계층 속에 용납니까? 사회 계층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아주 그 리얼하게 봤죠? 어떤 겁니까? 어떤 영화였어요? 아카데미상을 탔던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속에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류층의 빈민층이 상류층에 상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성층이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재산이나 교육이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사회계층이 결정되는데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가격과 수능 1, 2등 등의 비율을 보면 부자일수록 또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뭐 어떻게 해요? 교육도 성적도 좋아진다. 그래서 성적은 아파트 값순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사회이동, 수직동 이동, 수평적 이동,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시했었죠. 등록고일수록 스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상류층에 이렇게 속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악순환되는 이런 구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불평등.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교육 격차가 있고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평등은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그 다음에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교직의 위기와 대처는 여러분들 그 YTN의 30분짜리를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직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지만 상당 부분 정년까지 또 여러 가지 단임 기피나 이런 것들을 또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뭐 욕하는 놈들, 또 뭐 성의고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 열악한 근무 환경, 또 평가받는 뭐 감정 노동자, 뭐 이런 것들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점점점 우울해지고 소진을 겪으니까 또 직업을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사학을 잃으니까 정서 고갈되니까 동료 교수들과 관계를 회피하고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어떤 게 교직을 떠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학교 성과나 학교 조직의 응집성을 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권 침해가 있어요. 교권 침해는 이렇게 교원으로서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거, 전문직 종사자로서 권리가 침해받는 거, 인간으로서 기본 침해를 받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교원의 실태는 낮아지고 있지만 점점점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성희롱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학생에 관한 교원 실태는 수업 방해, 폭언, 욕설, 협박, 모욕, 폭행, 성희롱, 사회 매체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권 침해도 점점 감소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성희롱, 그다음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YTN의 그 내용을 한번 꼭 보세요. 오늘의 지금 실태니까. 그다음에 교직원이나 행정기관, 또 교장 선생님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무차별 아주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수업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언제까지 뭘 해내라 행정 공문을 만들다가 막 지쳐서 뭐 학교 이게 퇴근하고 그런 것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들 교직이 이제는 뭐 철밥통이다 그래야 하지만 일정한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교직에 어려움이 많아요. 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긍정조직하게 돼서 얘기했습니다. 플로리시 번창하고 행복을 그랬을 때 긍정적인 정서나 교사들은 강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로리시 어떤 이 측면에서 페르마를 얘기했었는데 긍정적인 정서, 몰입, 긍정적인 관계, 삶의 의미, 성취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행복의 공식이에요. S, C, V. 그래서 이 V가 약 35% 정도에 해당되지만 이 35%를 어떻게 개발해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긍정심리학에 있어서 강점. 여러분들이 강점이 뭔지를 안다면 요걸 한번 꼭 보세요. VIA. VIA 그대로 쳐보시면, 요게 쳐보시면 여러분 조사가 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강점은 뭐다? 이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개발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긍정조직학에서 긍정조직학. 그래서 개인과 조직에서의 긍정적인 특성과 결과,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긍정적인 과정과 상황과 관계와 구조, 그다음에 조직 이론을 응용하는 그런 긍정심리학, 그래서 긍정조직학의 측면들. 긍정적인 게 어떤 거냐, 조직적인 게 어떤 거냐, 학문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조직학의 관심 영역은 긍정상태, 긍정적인 과정,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라는 측면들. 그 다음에 긍정조직학이 있고 긍정조직 행동이 있어요.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상태를 측정한데 이거를 요게 긍정심리자본으로 측정한다 했어요. 긍정심리자본은 자기 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으로 구성되는 개념이고 이것들은 책에 보면 촉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교사의 특징이 뭐냐? 회복 탄력성을 잘 발휘하는 특징이다. 어떤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도 그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지닌 교사들은 이런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6가지 측면. 한 면에는
회복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하고 높은 기대 설정을 하고 돌봄과 지지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필요가 필요하고 친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잠성 개발을 참여해서 끊임없이 긍정성을 가질수록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챙기는 교사, 열린 마음과 배려와 사랑, 멈춤, 전문성, 일체와 통합과 조화, 집단적인 책임성을 이런 특징을 갖는 그런 마음을 잘 챙기는 교사들이 하나의 긍정적인 교사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리더십, 긍정적인 분위기를 촉진하고 관계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의미를 잘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생활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수업 정리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비교하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살펴보시고 좀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교과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요 서점에서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성원에 전화를 하십시오. 양성원 전화. 양성원 학교 구내서점에 전화하면 양성원을 알려주든지 양성원 전화번호는요. 제가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책을 구매하세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